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울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태아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아루의 풍류에 참여하신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태아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진행사회를 맡은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거리두기 꼭 지침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아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아루의 풍류는 태아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접근 방법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번의 강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태아루 누가귀에서 만나는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역사 속으로 빠져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원우 울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의 흥치무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상 박원우 울산시립무용단 수석단의 흥치무 공연이었습니다. 잠시 숨이 차실 텐데 저희가 흥치무가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무용수 분께 흥치무가 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 박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금방 보신 작품은 흥치무라는 작품인데요. 그 흥과 취미를 같이 한다 해서 흥치무이지만 저한테는 흥에 취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흥치무는 원래 한량무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요즘 시대는 약간 한량이라면 좀 이미지가 놀고 먹는 사람 뭐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한량은 대체로 이제 선비들이 이제 여기 태화강에 보시면 이제 학도 있지 않습니까? 학과 같이 논일기도 하고 요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예끼놈아 하면서 학과 같이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멋진 춤을 보여주신 박원우 단원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도 우리 선비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그 강의 주제가 한국 철학이죠. 한국 철학으로 만나는 선비여서 특별히 선비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이 태화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좋은 바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선비의 마음으로 한번 여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회차 강의 손영식 철학과 교수님 강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주제는 한국 철학으로 만나는 선비이고요. 태화루에 관련된 사건과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고려말 민제와 태종, 이방원을 통해서 조선의 주도 세력인 선비, 사대부라고 하던데요. 선비를 고찰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한중일 지배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손현식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1991년부터 울산대학교 철학과에 부임하여 강의해 오시고 계십니다. 울산대학교 민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손현식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영식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은 그 선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비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선시대 철학 이야기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주무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건 빼버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야기할 내용은 그 선비들의 지배, 그러니까 선비들이 통치한 게 어떤 거였냐, 그걸 이제 한국, 중국, 일본하고 비교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 생각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좀 하여튼 뭐 어렵더라도 좀 이제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 태화루하고 연관된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선비 지배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이 다 강의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태화루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잠깐 하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역사 이전 시대에 제가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방구대에 이제 암각화가 있는데 거기에 고래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시인들이 어떻게 해서 고래를 잡아먹었겠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머리로 추론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래를 잡아먹었겠냐. 그러니까 고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원시인들이 배도 없었을 거고 뭐 설사 엉성한 배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고래 건드리면 아마도 배 침몰했을 겁니다. 그러면 고래 잡기는 그냥 자기가 죽을 텐데 어떻게 잡았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네, 답은 제가 맨 아래에다 적어놨잖아요. 스트랜드입니다. 좌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깊은 바다에 있어야지 얕은 바다에 있으면은 좌초돼요. 그러니까는 이 동해안을 보면은 이 고래잡이 그 그림이 남아있는데 울산밖에 없어요. 울산밖에 없다는 건 이제 울산에서만 고래를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울산에서 고래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보이는 여기가 선사시대 바다였대요. 그러니까 계속 동해안이 융기하기 때문에 얕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멍청한 고래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왔다가 물 조금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얹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최초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작살로 잡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태화사를 이제 창건한 사람이 자장율사인데, 이 사람이 원래 백골관을 닦았대요. 그래서 백골관이라는 게 사람 해골 보면서 이제 인생이라는 게 무상하다는 걸 깨닫는 건데, 실제로 뼈다구 앞에서 놓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수도 장안 종남산 아래에서 태화지라는 데서 하여튼 신비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살이 100개를 받아와요. 그래서 3분의 1은 저 경주 이 황룡사 9층 목탑에다 넣고, 3분의 1은 저기 양산 통도사에 이제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여기 태화사 지어가지고 봉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인이 자기를 기념해서 절을 세워라. 그래서 여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언제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의심스러운 게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그 당시가 벌써 1000년이 넘었고, 인도에서 중국까지 그 무슨 마스크 하고 해야 돼요. 뭐 상관없을 텐데. 원래 마스크 안 하고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뭐 그러고 사리가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어떻게 중국까지 왔겠냐.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원래 상도덕에 의하면 손님이 간절히 원하면 뭐 상인들은 만들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더라고. 100개를 3분의 1로 나누면 얼마죠? 33.333인데 어떻게 3분의 1씩 나눴냐.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 33개, 여기다 33개, 여기다 33개 하면은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자장이 그 하나를 가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철학은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 이름이 태화인데, 태화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위대한 조화예요. 그리고 불국사가 있는데, 불국은 깨달은 자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조화나 깨달음이나 다 이상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장이 목표로 했던 게 그런 위대한 조화, 그런 걸 이루는 이제 이상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밑에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말에 이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경순왕이 신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문수 이제 신앙의 중심지인 여기 태화사에 와서 빌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저 바깥에 들판에서 웬 하얀 옷 입은 늙은이가 자기를 3번 불렀다. 그래서 사모고, 그래서 쫓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늙은이가 사라지고 갈 데가 없더라. 그래서 묵어라고 그랬고, 내친구면 올라가 보니까는 산꼭대기에서 이제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인데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문수산이라 뭐 그랬다는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태화사가 소멸을 해버리는데, 이제 왜 소멸을 하냐면 뭐 왜구들이 노략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왜구들이 절을 약탈을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그 가봤던 강진 백년사도 약탈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구들이 이 배 타고 와가지고 바로 절 아래다가 배 대고 약탈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화사가 어디쯤에 있었냐라는 게 이제 참 헷갈리는데, 하여튼 제 생각엔 이북은 어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이제 홍수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북은 어디인데, 하여튼 이 여기다가
배대고 약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약탈한 게 고려 말의 왜구, 그다음에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조선 말기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줄기차게 한국을 이 공격을 한 건데, 이제 이 공격한 이유는 뭐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문화의 차이, 국력의 차이,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 일본 후진국이니까 이 약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태화사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급퇴가 된 이 태화사 자리를 고려 말에 민제라는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자리였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절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물이 S자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쪽에 이 대나무 밭이 있었고, 저 남산 뒤에 꽃이 피는 이제 산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삼산을 보면 강가에 산이 3개 있어가지고 삼산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들판 보이고 너머에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냐. 그래서 울산 부사한테 태화루를 세워달라. 그래서 태화루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태화사가 아니라 태화루가 돼요. 그런데 그때 세웠던 태화루를 불태운 놈들이 또 누군지 아시겠죠? 일본 애들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태우고, 이제 그 이후에는 복원이 안 됐다가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됐는데, 이 임제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뭐 경치를 설명을 해요. 하는데 바로 요 아래가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깊거든요. 그래서 그걸 황룡연이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요 아래 깊은데 누런 용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각을 지어달라고 한 이유도 그 용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용은 뭐의 상징이냐면 임금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민제가 바로 그 이성계의 넷째 아들인 이방원의 이제 장인 어르신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민제의 셋째 딸인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셋째 딸이에요. 그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원경왕후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용의 눈물이라든지 하여튼 조선 초기에 역사 드라마 하면은 언제나 나오는 분이 바로 저 원경왕후예요. 그래서 그 이방원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그 주저하고 그럴 때마다 원경왕후가 이방원을 끌어가지고 이제 그 쿠데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저 방석이하고 방원이 이제 정도전 이런 거 이제 죽이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는 쿠데타도 사실은 저 그 원경왕후가 자기 이제 오빠인지 동생인지 민무질 이런 애들이랑 결탁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제의 그 사위인 이방원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제가 여기서 이 태화루를 세워 달라고 했던 뭐 이제 그런 꿈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제라든지 이방원이라든지 이제 그 이성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조선을 지배했던 이제 이 지배층들이 선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사대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대부는 이제 지주 지식인 관료인데, 지주니까 돈이 있었고 지식이니까 정보, 그 다음에 관리니까 이제 권력, 이 세 가지를 가졌는데, 이제 그 세 가지를 못 가진 소작인과 노비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다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비들은 하여튼 돈, 권력, 정보를 가지고 이제 조선을 다스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의 반대는 무사예요. 그러니까 무사의 지배가 아니라 지식인의 지배인데, 하여튼 조선시대 지식인이 이제 어느 정도였냐, 이제 이런 건 이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황이 아마도 노비를 약 380명 정도 거느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 그러면 그 380명이나 되는 노비들이 뭐 했겠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아, 집에서 일을 해도 무슨 380명이, 이게 요즘으로 치면 그 중소기업도 훨씬 큰 중소기업인데, 그러니까 380명이 대부분 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황이 땅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바치는 거니까 이황이 그 소작인도 있었을 거고 노비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기본이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지식인이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그걸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 최초에는 거의 대부분 다 무사들의 지배가 이루어져요. 지식인들의 지배가 없다고. 지식인의 지배는 그 이후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역사 초창기에 이제 그런 무사들의 지배 아니면 이제 국가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 이걸 설명한 사람이 헤겔인데, 헤겔은 이제 그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냐면 별거 없습니다. 이제 역사 초창기에 무식한 인간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한다 그러면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로 싸우면 이제 전쟁이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자는 죽는 놈도 있겠지만 항복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항복한 애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 너는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이제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건데, 노예가 된다는 건 뭐냐면 노동을 다 하는데 노동한 결과는 하나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노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노예가 생산한 거 다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놈이 노예를 하겠냐 이러겠지만 세상에는 이제 비겁한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 백창선 그때 죽을래 노예가 될래 하면 제가당 노예가 된다고 그러겠지. 뭐 죽는 것보다 노예가 나을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주인과 노예가 갈라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주인은 노예가 생산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지가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노예는 생산만 하는데 주인은 노예의 노예가 돼버리죠. 노예가 생산하는 것만 먹으니까. 그런데 노예는 반대로 자기가 생산을 안 하면 주인이 못 먹으니까 주인의 주인이 되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주인의 수준은 노예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가 즐거워서 창의적으로 노동하냐, 그럴 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생산하는 건 점점점 나빠지는데 그에 따라서 주인의 수준도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노예 해방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1단계, 2단계는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근데 3단계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왕국이라는 게, 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그러나 왕국의 백성들은 다 노예 수준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최초에는 하여튼 한중일이 다 똑같아요. 저런 식으로 이 왕국을 건설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한중일 중에서 중국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최초의 그 통일 국가는 진시황이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라고 7개의 나라가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7개의 나라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어떤 식의 암묵적인 합의를 하냐면, 우리가 싸우더라도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말자. 멸망시키면은 그 귀신들의 보복이 있을 거, 하여튼 문제가 있으니까는 멸망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제 칠국이 계속 싸움을 하지만 이제 이웃 나라를 멸망을 안 시키는데, 이 금기를 깬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아니 내가 최고의 무력을 가졌는데 왜 멸망을 못 시키냐 이래가지고 7개를 다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천하라는 건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다 통일했는데, 통일이라는 건 말이 좋아서 통일인데 실제로 내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산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 재산이다. 그러니까 땅만 내 재산이 아니라 인간들도 다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노예지. 그래서 이제 진시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에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하 안에 다 멸망시켰으니까 바깥에는 만리장성 싸가지고 막으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세운 국가는 천년 만년 갈 거다. 이래서 아예 그냥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해서 만세까지 갈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1세고 두 번째가 후회가 2세인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진시황이 통일하고 10년 정도 지배를 하고 죽어요. 죽자마자 전국이 다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반란 때문에 진나라는 1년 정도 지난 뒤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치명적으로 오판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통일하기 전에는 저기 바깥에 있었는데 통일하고 나니까 저기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적이 돼버렸고 얘들이 찰떡같이 이제 단결을 해서 진나라를 잔인하게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뒤에 나올 항우와 유방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이제 무력으로 제압을 하겠다. 근데 무력으로 지네들 중에 내가 졌다라고 자인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인간들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진시황 죽자마자 반란 일어난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반란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힘에 의존하는 자들은 잔인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를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잔인한 짓을 많이 하는데 전국 시대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해골바가지로 수자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향자가 지배에게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팔팔 끓인 물에다 하면 해골바가지가 남잖아. 그럼 이제 금으로 떼어가지고 잔을 만들어 술을 마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잔인하냐는 건데 이제 이게 전국 시대 후기로 가면은 진나라가 조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조나라 군대 40만이 한국 간다고. 한국 가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생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매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생매장 하는 것 같아요? 에? 자기가 여기 안 했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일단 40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죽이고 난 뒤에 그것도 시체 처리하기도 진짜 힘들거든. 그러니까 40만 생매장할 때 구덩이는 누가 파지? 죽는 놈들이 판다고.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묻는 것만 누가 한다고? 이제 진나라 군대가 했는데 제일 뭐 한 거지?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이제 파묻는 게 나와요. 분서갱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게 했던 이제 재상이 이사인데 그 라이벌이 조고야. 그래서 조고가 이사를 갖은 고문을 한 끝에 죽이는 게 요참이라는 걸로 죽여. 그러니까 요참은 허리를 자르는 거야. 허리를. 그럼 왜 모가지를 안 자르고 허리를 자르느냐? 이유가 뭐지? 왜 허리를 자르는 거야? 상상을 해보시. 상상을 단순해. 모가지 자르면 바로 죽어버리잖아. 허리 자르면 어떻게 하는 거지? 천천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겪다. 잔인하게 죽어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힘으로 통일하겠다. 힘으로 상대를 정복하겠다는 이제 이런 풍조는 잔인성의 경쟁으로 나가. 그래서 중국 역사는 보면은 너무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참 참혹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반성할 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잔인함이라는 게 상대를 이 굴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도 똑같이 잔인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도 똑같이 당한다고. 그 여섯 나라를 멸망을 시킬 때. 그래서 진시황이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곱 나라가 다시 부활을 하면 되는데 그때 그 최초의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후 장상에 씨가 따로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뭘 뜻하냐면 어느 누구도 다 진시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중이 떠중이 뭐 천민도 지가 무력만 가지면 진시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시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을 어떤 단계로 이제 몰아 넣어버리냐면 가만있어. 어떻게 이렇게 갔어?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진승의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어느 누구나 다 진시황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진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천하의 호걸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싸워. 근데 이런 거 이제 무제한 리그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무제한으로 싸우는데 결국 거기에서 최강자가 나머지를 다 멸망시키고 새로 왕조를 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긴 자는 썸 전부를 갖고 진 자는 제로 0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왕조를 세우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진시황 이후에 어떤 저주를 받아. 어떤 저주를 받냐면 왕조를 세워가지고 왕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망하면은 전국이 봉기를 하는 거야. 진승의 이야기처럼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냐? 다 이제 봉기를 하니까는 전국이 전쟁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을 죽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진시황이 죽고 항우 유방이 싸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인구의 약 50에서 60%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중국이 1억이었다. 그러면 얼마가 죽었다는 이야기지? 5천만에서 6천만이 죽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폐허밖에 안 남아. 그런 이제 폐허에서 왕국을 세워가지고 잘 살고 살만하다 망하면 또 많은 거지. 또 그런 리그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최근에 했던 건 뭐냐면 그 1930년대 40년대에 모택동과 이 장개석이 이제 싸우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까지 합세해가지고 세파가 싸웠는데 이제 나는 그 모택동과 장개석이 싸우는 거 볼 때마다 참 그런 게 중국 넓잖아. 그러니까 양자강 이북은 그냥 장개석이 네가 가져라. 그럼 양자강 이남은 모택동 네가 가져라. 그러고 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절대로 용납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반드시 천하는 뭐 해야 된다고? 내 혼자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잔인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까지 끼어들은 이제 그런 그 2차 세계대전 이제 기간인데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 거의 3천만, 4천만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죽었는지 뭐 가뭄과 이제 홍수로 이제 굶어 죽었는지 막 그런 명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많이 죽어.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면은 진시황이 자신을 황제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황제라는 건 황이나 제나 하느님 또는 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왕 중에 왕인데 하느님이다 이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진시황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지? 죽여버린다고. 최고 권력을 가지니까.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학자들이 다른 이론을 내세운다. 그것도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진리, 정의, 이념 이런 건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최고 권력자인 황제가 갖고 그 아래 사람들은 황제의 이야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노예 상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이 탄압을 해버리고 통일을 한 결과는 뭐냐면 중국이 심각하게 약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쟁이 없고 황제가 독재를 하고 황제 이야기가 다 통하는 이런 사회는 급격하게 약화된다. 그러니까 약화가 되니까는 이민족들이 침략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국 시대는 7나라가 경쟁할 때는 이민족이 거의 침략을 못 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뭐 한 나라 멸망시켜봤자 나머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6나라가 또 그 단계를 해가지고 이민족하고 싸우니까 이제 정복하기 어려운데 한 나라가 통일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민족들의 침략이 시작이 되는 이제 이제 가장 심했던 게 그 조조 유비 손권이 싸웠던 삼국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5호 16국의 시대라고 그런 게 시작이 돼. 그러니까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국가를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완전히 그 이민족들이 이제 다 차지를 해버린 건데 그리고 이제 나왔던 수나라, 당나라도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국가야. 그리고 이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도 다 이민족이 세운 거라고. 그럼 중국 애들이 세운 나라가 뭐가 있냐? 고작 세봤자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세 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진나라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서쪽 이민족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는 거의 3분의 2가 이민족 지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저런 이민족의 지배를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진시황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그 넓은 나라가 7개로 경쟁을 했다면 그런 식의 지배를 받을 리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중국은 언제나 이제 하나의 중국, 통일된 중국. 그래서 무슨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 이런 거 독립 내지는 그 자주권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근데 시진핑의 얼굴을 보면 뭐 좀 돼지같이 생겼고 저 애가 혼자 중국을 호령하면 중국이 경쟁력이 생기겠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중국은 자기들이 원래 저런 상태에서 한 단계도 벗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하여튼 이제 여기까지가 중국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일본은 이제 어떤 역사였냐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남북조 시대, 무로마치, 전국 시대,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해서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제 그 막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헤이안 시대. 저 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하고 비슷한 시대냐면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초까지. 그 저 때는 이제 일본이 통일돼 가지고 천황이 다스렸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역사가 똑같아. 그러니까 신라 말에 지방의 호족들이 막 싸워 가지고 이제 하던 시대에 저희들도 똑같이 지방의 호족들이 싸운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왕건 연합체가 이겨가지고 고려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 호족이 사라졌는데 일본은 그런 이 전국을 통일하는 호족이 나타나지를 않고 호족들이 할거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족 할거 체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막부라고 그래요. 막부. 그러니까 이제 저 막부라는 게 여기 이렇게 막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막부는 뭘 뜻하냐면 천막이라는 이제 부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관청은 뭘 뜻하냐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장군이 자기 그 사무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무실 뭘로 돼 있다고? 천막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계속 이동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군이 사무를 보는 게 막부인데 바로 이제 이 호족 중에 제일 강한 애, 그러니까 이제 가마쿠라 쪽의 호족이겠지. 얘들이 다른 호족들한테 호령하는 이 지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마쿠라 막부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저 가마쿠라 막부에 이제 이 쇼군이,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통치를 했는데 장군 위에 물론 그 이전 천황이 있지. 근데 천황은 화사비로 놔두고 이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고려 시대로 치자면 이 그 최충원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에 왕을 허수아비로 놔두고 막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쇼군도 허수아비가 돼. 그 밑에 식권자인 식켄이라고 우리말 직권 이런 애들이 또 다스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천황이 이제 그 권력을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이 이제 그 막부의 이 반격을 받아가 천황이 2명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조 북조 시대라고. 근데 이건 짧은 시대야. 그리고 이제 저 남북조 시대 때 이 이제 천황의 어떤 제어도 없고 이 장군의 제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의 그 지방 호족들이 돈 벌 것만 되면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왜구야, 왜구. 그러니까 여기를 약탈했던 놈들도 바로 그 남북조 시대 때 아마도 내 생각에 여기서 가까운 저쪽에 야마구치현이라든지 아니면 후쿠오카 뭐 그쪽 애들이 쳐들어온 거라고. 그런데 이제 저 왕의 이제 복권이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로마치 지역에 이제 이 호족이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애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제어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가 고려말 조선초에 해당되는데 그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아예 막부 자체도 성립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전체가 이 호족으로 갈라져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국 시대라고 그래. 전국은 이제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인데 조선으로 치자면 세조에서 선조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그런데 이
이 호족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의 이제 영주들을 일본 말로는 다이묘라고 그래. 큰 대자 이름 명자 써가 저희 다이묘라고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큰 이름이라는 뜻인데 다이묘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싸움을 끝장낸 인간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 싸움이 끝나게 되는 이제 이유는 무기가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뭘로 싸웠지? 칼, 창, 뭐 활 이런 거 싸우는데 오다 노부나가 시대가 되면 뭘로 싸워? 몰라? 뭘로 싸웠지? 조총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조총을 뭐 맨 처음에 도입한 건 오다 노부나가가 아닌데 그 조총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걸 제대로 알아본 애가 오다 노부나가야.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제 거의 전국을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비극적으로 죽어.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제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막부를 세운 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저걸 이제 에도 야쿠 또는 도쿠가와 막부라고 그러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칼싸움에서 총싸움으로 바꿨는데 얘가 죽은 이유가 아케지 미치히데라는 인간이 배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능사의 참변이라고 이제 일본말은 혼노지라고 그러거든. 본능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멋있더라고. 본능.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다 거의 다 통일을 했는데 한국 안 한 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애를 공격하라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지지부진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저 아케지 미치히데라고 그 오다 노부나가가 가장 믿었던 4명의 또는 5명의 장군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을 보냈는데 얘가 15,000명인가를 끌고 가다가 획 돌아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일본에서 유명한 말이라고. 가고 혼노지를 쳐들어가. 근데 혼노지에 이제 본능사에 오다 노부나가가 있었는데 몇백 명 다 있었던 거야. 설마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이 배신을 할 리가 있냐? 전혀 의심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거지? 막을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본능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대웅전 거기다 불 지르고 앉아가지고 죽어. 불타서 쫙. 그 본능사가 교토에 있어. 교토에. 그런데 현재는 그게 어느 자리인지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워낙 이제 그 참변이나 흉악한 자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것이 안 생겼나 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왜 아케지 미치히데는 오다 노부나가를 죽였냐 이거야. 왜 죽였냐 이거지. 그러니까 신복 중에 신복이 왜 죽였는지 저기 인터넷 찾아보면 이유가 한 20가지가 나와. 그런데 그 20가지 중에 아무것도 이유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물론 뭐 평소에 좀 뭐 충돌도 하고 다툼도 있고 뭐 이런데 그렇다고 죽이고 이럴 것까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저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일본 사람들의 멘탈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헤이안 시대 이후에 그 가마쿠라 막부부터 이 계속 이제 무사들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최고의 법칙은 뭐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강한 자에게 굴복을 하고 싹싹 빌어야 산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력으로 누구를 정복을 하면은 그걸 신복하는 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잔인함의 경쟁으로 나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신복한다는 게 힘에 눌렸다는 이야기지 내가 내 마음으로 굴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일본 혼내하고 뭐가 다르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인간들이 어떤 걸 꿈꾸냐면 내가 지금 힘에 눌려서 굴복을 하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야? 언제라도 너를 무너뜨리고 내가 1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진중권이도 이야기한 진중권이 부인이 일본 여자거든. 진중권이 이야기하듯이 일본 사람한테 진리나 정의나 이념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야. 역사 자체가 진리, 정의, 이념, 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무조건 뭐만 있는 거야? 센 놈이 장땡이고 내가 언제라도 센 놈 뒤통수 쳐가지고 1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국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아케지가 이제 죽이니까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회군을 해가지고 저 아케지를 제거를 해. 그리고 이제 그 천하를 장악을 했는데 일본 역사에서 거의 최초일 거야. 그 다이묘 호족이 아니라 평민이 최고 권력을 잡은 게 이제 이게 처음이야.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다음이 두 번째일 거야. 그런데 이 도요토미하고 이제 싸웠던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그 이제 크게 보자면 일본 그 본토 있잖아. 혼슈라고 본주 있는데 거기에서 태평양 쪽이 평야지대인데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맨 아래쪽에 가장 넓은 데가 오사카 지역이야. 그리고 중간에가 나고야 지역. 그리고 그 위쪽이 도쿄 지역이라고. 그러니 그 위에는 이제 큰 평야지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농업 생산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세 지역이 이 이제 그 권력을 잡았는데 그 맨 처음에 헤이안 시대부터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정권의 중심은 다 오사카 지역이라. 오사카 교토 지역이야. 그런데 그걸 뒤엎고 권력을 가져간 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느 쪽에 근거하고 있었지? 도쿄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도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자면 이 오사카 세력하고 도쿄 세력의 싸우면서 누가 이긴 거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기지. 그래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아들이 즉위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사카 성에서 전투를 하거든. 그래서 거의 한 4, 5만이 죽어. 근데 오사카 성 가봤어? 오사카 성 가보셨어? 가보니까 어때? 에? 나는 그 오사카 성을 가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해서 도쿠가와 부대가 이 이제 도요토미 그쪽 세력을 공격을 했냐. 근데 거기 해자 보면은 엄청나게 크거든. 그리고 그 성벽 바위덩어리 같은 거 보면은 이따만큼 큰 바위덩어리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큰 바위덩어리 거기다 꽂아놓은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공격하려고 밑에 바위 빼는 거야. 그러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그거 못 빼게 하려고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바위가 위로 향해 있다고. 그런 거 안 봤어? 그러니까 일본 성은 폼으로 만드는 성이 아니라 진짜 전투하는 성이라고. 그럼 저 언양성 이런 데 가보면 이걸 무슨 전투하라고 만들어 놓은 성이냐. 이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 이제 천황 아래 권력자 쇼군이나 시켄이 실질적인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저게 아주 특징적이야.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지가 최고 권력을 가졌으면 지 이름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지 이름으로 안 하고 이로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의 리그전을 하는데 중국하고 다른 규칙이 있어. 중국은 다른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지가 천하 통일한다고 이제 진시황 모델이. 그런데 일본 애들은 다른 나라를 멸망을 안 시켜. 그리고 공존을 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유는 뻔한 거야. 사무라이가 존립을 하는 건 전쟁 때문이라고. 전쟁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지? 이웃이 있어야 돼. 그래야 계속 전쟁할 거 아니야. 통일해버리면 제일 쓸모없는 애들이 무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겨도 적을 안 없애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싸우는데 이제 싸움에 적용되는 법칙은 뭐냐면 오직 힘이 결정한다. 그러니까는 일본한테 윤리, 도덕, 진리, 정의 이런 거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일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건데 섬나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중기에 무신이 지배를 했는데 무신 지배로 안 간 이유는 원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무신들을 끝장내버린 거라. 그런데 그 당시에 원나라가 일본도 쳐들어갔는데 일본은 태풍 때문에 실패한다고. 그런데 만약 그때 원나라가 일본을 정복했다면 일본 역사가 또 달라졌을 거라고. 이제 그 사무라이 집에서 달라졌을 텐데 달라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섬나라 안에 인간들을 몰아넣으면 인간이
서로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냐. 성악설이야. 끝까지 싸운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는 유명한 소설이 영국의 윌리엄 골딩이 쓴 그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40명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난파돼 가지고 무인도에 간다고. 그래서 무인도에서 이 애들이 한 7, 8개월인가 1년을 살아. 그럼 중학생들이니까는 사이좋게 협조하고 살았겠냐 아니면은 지들끼리 잔인하게 싸우면서 죽이겠냐. 근데 골딩 생각은 후자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건 그런 데 집어넣으면 절대로 사이좋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패로 나뉘고 강한 놈, 약한 놈들 이제 그 학대하다가 나중에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역사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이제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예,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여성 정치인이 누구냐면 소선호라는 여자야. 그러니까 소선호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자인 주몽의 하여튼 이제 두 번째 부인인가 그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백제를 건국을 하지. 그러니까 온조의 어머니인데 나중에 온조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 여자를 쫓아낸 것 같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그 고구려에서 밀려날 때 왜 중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왔냐 이거야. 남쪽으로. 이유가 뭐겠어? 중국은 이미 왕국이라는 나라가 많아가지고 세니까는 이제 한국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우리나라 역사에 편입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데 그 세 나라 중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는 물론 고구려라고. 제일 약했던 나라는 누구지? 신라라고. 신라. 여기 신라.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이 신라가 제일 약했는데 왜 가장 약한 신라가 통일을 했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나라의 선택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셋 중에서 제일 약한 애가 존재해야 자기한테 가장 편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을 시키고 신라도 거기에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당나라가 멸망을 시킨 거라고. 그래서 이 신라가 이제 통일을 했는데 이 통일을 하는 거 보면은 병합을 하는 데가 백제 지역만 병합을 한다고. 고구려 지역을 완전히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왜 포기하냐? 이 백제 지역은 농업 지역이거든. 그런데 고구려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치자면은 북쪽이라 험악한 산악 지역이거든. 백두산 중심으로. 그게 이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사냥, 막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는 동네다. 이제 이래가지고 백제만 먹으니까 딱 한반도 남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 규모가 고구려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천하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2위 내지 3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라는 의식을 명확하게 가져. 신라 시대 이후부터. 그래서 그건 고려, 조선이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남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군사적으로 최강국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냈던 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지. 군사적인 최강국이 못 되면 문화적인 최강국이 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한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강의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구현을 하자. 그리고 그것도 최강국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구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까지 이 지역에서 최강국은 중국이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실현을 시켜보자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런 이제 실현들이 신라나 고려 시대는 이제 불교적인 그 국가, 내지는 불교 이념을 이제 실현했던 거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 이념을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조선 시대 유교 이념을 실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이성계와 정도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을 시키고 조선을 건국할 때 쿠데타를 일으키지, 위화도 회군.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하여튼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쿠데타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도 고려의 마지막 왕비가 이성계한테 네가 왕이 되라고 교지를 내려. 그래서 이성계가 그거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형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는 뭐냐면, 내가 전 왕국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전 왕국의 왕실이라든지 이 수도라든지 이런 걸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고 다 파괴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초식인데, 조선은 별로 죽이질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획득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정복 전쟁을 해서 얻은 내 재산, 내가 약탈한 거다,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조선에다가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이상적인 국가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제 국가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유교적인 국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야기했던 게 그 군자들의 지배, 지식인들의 지배였는데, 그걸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형태로 구현한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처음부터 이 지식인들의 지배여서 칼이 아니라 말로 싸우자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선은 언제나 이 기본이 정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다 말싸움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이성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인 이제 지배인데, 하여튼 이런 점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가는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다는. 그래서 한중일 중에서 지식인 지배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식인,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은 바로 선비예요. 사대부. 사대부들의 이제 그 지배를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낸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그 이후에 전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 세계 제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어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목표가 중국에서 뭘로 변하는 거냐면 미국. 그래서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민주주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산업화 또는 이제 뭐 종교로 치자면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측면에서 미국이 추구하던 그런 걸 완벽하게 이제 구현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이런 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작년까지도 트럼프 얼굴 볼 때마다 왜 미국 애들은 저런 애를 다 뽑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무력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나갔던 게 결국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 지배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 입장에서는 언제나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이념적인 가치를 이제 이루겠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 말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한국과 일본이 뭘 추구하냐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끝에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다이묘 체제,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핥아든 체제를 청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이묘들을 중앙으로 불러가지고 귀족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천황이 이제 일본을 통치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에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이제 서구 열강이 침략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아 우리는 힘을 모아서 서구 열강에게 그 대항을 하겠다. 이걸 메이지 유신의 목표로 세운 게 아니라 다른 걸 메이지 유신의 목표로 세우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메이지 유신을 했던 이유가 정한론이에요. 정한론이라는 게 한국을 정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 이래서 개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얘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국가의 목표가 이웃나라 정복이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지배자들은 누구죠? 사무라이잖아. 그럼 사무라이들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웃나라 정복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그러면 욕심이라는 게 거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냐? 안 끝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난데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가. 그래서 만주에다가 만주국을 세워. 그럼 그 정도만 먹어도 나는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거기에 만족을 안 하고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중국으로 쳐들어가. 그 중일 전쟁을 벌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일본 애들도 캐살났어요. 뭐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아주 앞을 알아볼 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 애들이 중국 전체를 정복하는 거라는 건 인구 숫자 때문에라도 안 된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 정도면 그치겠지 했는데 일본 애들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격을 하냐면 동남아로 나가. 그래가지고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버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도대체 여기서도 안 그치고 한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저쪽이 태평양에 무슨 과달카날 섬, 뭐 이상한 섬까지 정복을 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국가이냐 하는 게 이제 의심스럽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국가를 이끌었던 애들이 군인들이라고. 그런데 군인들은 언제나 생각하는 게 정복이거든. 그럼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반인이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은 일반인들의 힘이 파워가 세질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애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죽은 게 한 200만 넘는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지금도 2차 세계대전 그러면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피해자냐면 그렇게 군인이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도쿄란 이런 데 폭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근자근 폭격을 해버려.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많이 죽어.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죽는 것 자체가 이 결국은 국가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런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됐을 때 그 1894년에 그 갑오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정권에 반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제가 지배했을 때 3.1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또 일본 그 이제 정부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 때 4.19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그 뭐 끝나고 났을 때 부마 항쟁이라든지 광주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은 중국, 일본하고 다르게 시민들의 파워가 엄청 세다고. 그래서 현재 와가지고는 이 시민들이 정부보다 더 위쪽에 있다고.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정부가 시민들을 완전히 깔아뭉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그 조선 시대의 그 선비들의 지배, 사대부들의 지배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민제 그 사람이 자기 사위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태화루를 세워라. 태화루 세우면서 딱 이 아래 보면서 이제 뭐 꿈을 꿨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조선이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선비들의 지배 사회였고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뭐 재미없는데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교수님 강의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은 또 반론이 있으시거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네, 혹시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네, 그러면 있으신가요? 아니죠. 네, 그러면 반대로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 중에서 좀 질의를, 퀴즈를, 네, 3개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3개만요. 네. 정말로? 그러면 첫 번째 뭘 쉬운 문제. 고래는 어떻게 잡았는지 아시는 분? 고래를 어떻게 잡았는지. 예. 동해안을 통해 오고 가는 고래를 이 우리 울산만으로 유인해 들여서 자초시켜서 잡았습니다. 예, 자초죠. 그런데요, 자초시킨 게 아니라 고래가 지가 알아서 자초된 거예요. 그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뭐 해도 고래를 자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맞춰주셨습니다. 네, 예. 네, 맞추셨습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2번 문제. 네. 두 번째, 그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왕후장상에 시가 따로 있냐? 아무나 다 진시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왕후장상에. 예, 맞췄어요. 진승. 예, 오늘 첫 번째 줄 너무 열심히 들으셨는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더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뒷부분 참 너무 어렵나? 그 여기 있잖아요. 태화루를 지어달라고 고려 시대에 마지막에 그때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보면서 자기 사위 생각하면서 태화루를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저. 예. 저 문제. 예, 너무 열심히 드셨는데 문제 하나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 하나 더요? 네.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내고 끝내겠습니다. 그 일본 전국 시대에 그 혼란을 끝내고 최초로 통일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그 혼노지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 예, 맞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네. 예, 그럼 문제 네, 아주 열심히 다 잘 들으신 거 표가 나는데요. 오늘 끝까지 또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국 철학으로 만나는 선비에 대한 강연을 해주신 손영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2021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 풍류 4회차 강좌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강의 안내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이선숙 판소리 연구소 소장님의 소리를 만나면 소리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태화루 누각위에서 상설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반기에는 상설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반기에는 이렇게 인문예술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연 중심이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공연하시는 예술가분들의 삶의 이야기, 주제가 있는 예술 이야기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사전 신청은 울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 4회차 강좌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